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 개선 추세에도 경기 회복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떨어진 16,412.71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1.25% 하락한 1,865.09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도 2.6% 급락한 4,127.73을 보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경고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이번엔 미국의 고용 지표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신규 고용자 수는 잠재력이 없다면서 규제와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고용 결정을 주춤거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19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평균인 20만 명을 소폭 밑돈 수치로 3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6.7%로 집계됐습니다. 전 업종에서 고용자 수가 늘었지만 제조업종만 신규 고용이 1,000건 줄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9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각각 0.7%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0.79% 상승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 2월 산업 주문이 전월 대비 0.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독일 산업 주문은 독일 내수와 수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 1월 0.1% 증가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CB 고위 관계자는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ECB의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 유출된 ECB 내부 예상 분석 보고서에는 연 1조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가 물가를 최소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예감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2.6% 급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개장 초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꾸준히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6.7%로 2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는 19만 2천 명으로 2월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2.6%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127.73을 나타냈고 다우와 S&P 500 지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6% 하락한 16,412.7을 나타냈고 S&P 500 지수 1.25%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는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증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내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보인다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2,000선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이번 한 주 상승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4월 7일 굿모닝 대방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3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19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2월과 같은 6.7%를 유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외신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월에 고용지표가 공개됐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19만 2천 명,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친 수치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ADP 민간 고용 수치하고 뭐 거의 엇비슷하게 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한 부분은 그 눈높이는 살짝 못 맞췄죠. 네. 그렇지만 이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발표되고 난 후에 그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는 뭐 조금 뭐 중지되거나 살짝 시간을 두고서 다시 네. 테이퍼링 기조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테크주들 버블 논란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미국 뉴욕 시장에서 가장 고대하던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그 화면은 미국 노동부의 그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이 밑에 이제 사진이 나와 있죠. 노동부의 애널리스트가 이번 그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work in progress 이렇게 썼죠. 계속적으로 현재 그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을 encouraging number라고 썼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수치로 발표가 됐다라고 썼고요. But we are not celebrating yet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이렇게 축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2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월 수치가 19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19만 초반대를 나왔으니까요.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고요. 2월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19만 7천 명으로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수정 상향이 됐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2월과 3월의 수치는 19만 명 이상을 나왔기 때문에 3월 이후에 4월과 6월부터는 20만 명을 이제 바라보는 수치로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너무 이렇게 졸이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업률 수치는 6.7로 2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1년 전 7.5 대비해서는 상당히 현재 내려간 수치고요. 49개월 연속으로 보면 약 890만 명 이상의 현재 그 고용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기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프로 나온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 업데이트가 좀 덜 된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19만 7천 명이 업데이트된 수치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3월 수치가 조금 내려갔어야 되는데 현재는 올라간 수치로 나와 있고요. 이 애널리스트인 그 페레즈 애널리스트의 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 Affordable Care Act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710만 명 정도의 순증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이제 참가를 함으로써 이 그 신청을 한 내용들은 고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자영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현재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경제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제목이 나와 있죠. US Job Market Shake Off Winter's Ice Grip 이렇게 썼습니다. 잡혔던 이런 그 경제의 그 분위기를 떨쳐내는 이런 그 수치로서 발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부 지표를 보면 먼저 건설 부분에서 약 19,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에서는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레저와 교육,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전문직 서비스, 유통 부분 이런 쪽에서는 비교적 강건하게 현재 민간 부분의 고용 시장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예상하는 만큼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중평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1분기 경제 성장률에 조금 더 우려가 조금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현지 시간으로 8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적 전망은 다소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보면 이익 신장세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현재 그 1분기 때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처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바이오테크나 일부 인터넷주들이 굉장히 가격 변동이 큰 것이 이런 그 어닝 시즌을 앞두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 보도 화면을 보시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Momentum names may see more pain 이렇게 썼습니다. 뒤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떨쳐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현재 발표가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지난달 대비해서 장중 고점에서 등락폭이 22%나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는 3.8%가 현재 오르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로서는 현재로서 주가를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썼고요. 여기 알렉시온 파마슈티컬 이렇게 제약회사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주식도 지난 2월 25일 그 장중 등락폭이 23%에 달해서 변동성이 매우 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7%가량 현재 가격이 오른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 분석한 부분은 이런 인터넷주와 페이스북 등 그 일부 소셜 네트워크 주식들의 매출액 대비 그 현재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ice to Sales Ratio nearly 20%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도 다소 고평가된 것이 실적 시즌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추가로 보시는 화면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워치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을 썼습니다. 워닝이라고 썼죠. 현재 알람이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Underlying Stock Market Earning Conundrum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어닝 시즌에 들어간 수치로서 현재 일부 주식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서 약간 혹평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기준 이번 분기에는 약 0.4% 지난주에 그 S&P 기준으로 올라섰는데요. 어닝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Decline 1.2% in first quarter 이렇게 썼습니다. 1분기 때 S&P 500 기준으로는
약 1.2% 뒷걸음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는 JP 모건과 S&P 500 기업의 현재 주가의 동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주가 그래프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JP 모건과 S&P 500 기업의 주가 흐름이 현재 아랫방향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8일부터 알코아가 실적 포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 주에 JP 모건은 주 후반대에 현재 나와 있고요. 실적에 기초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상기시키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어느 때보다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말에 인터넷과 특히 나스닥 지수의 바이오테크주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어떠한 분위기로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양적 완화 방식의 회원국 국채 매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내부 진통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거론이 됐고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QE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운을 좀 띄웠었죠. 그래서 아마도 ECB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면 이것을 시장에 던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총재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빅토르 콘스탄치오 부총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의 초점은 드라기 총재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 콘스탄티오 부총재가 얘기한 부분이 두 가지가 시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달에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반등 추세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새로 들어온 부분은 이 QE 방식을 가져가게 될 경우 일부 국가에 모랄 해저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총재 입장에서는 아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현재로서는 그리 탐탁하게 보지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중립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IMF는 계속적으로 유로존이 이 디플레 우려 국면에 빠질 것을 우려를 해서 비전통적인 통화 방식을 구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가 지난주에 ECB 금통위를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IMF가 보는 유로존의 경기 시각과 ECB가 보는 유로존의 경기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ECB가 디플레이션 우려는 그리 많지 않다, 제한적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ECB가 현재 유로존의 경기를 바라보는 식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IMF의 이런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ECB의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가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201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거의 이제 거의 일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기가 2015년 때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것을 이제 풀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는데요. 현재 미 연준은 2015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크 카니 총재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은 거의 현재 확실시 되는 부분이고요. 이 시기는 일단 5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는 그 일렉션, 선거가 있는
5월 이후로 현재 잡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고 계신 내용은 영국 텔레그래프의 화면인데요. 마크 카니 총재가 앞에 앉아 있고요. Could happen before election 이렇게 썼습니다. Could happen before election 이렇게 썼습니다. 그 선거 이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밑에 내용을 보시면 그 선거 이전에는 이를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속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date of election irrelevant when bank rate rise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상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Governor Bank of England has refused 이렇게 썼는데요. 제목을 왜 이렇게 썼는지 저도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던 에코와 그 회견을 가졌는데요. 역시 마크 카니 총리는 There is still slack in the labor market 이렇게 썼습니다. 그 노동시장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전히 연준과 현재 영란은행 모두 고용시장 여건에 대해서는 실제 실업률 수치보다는 전체 노동시장 참여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시사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코틀랜드의 그 내년 독립투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가 실제적으로 이 투표를 강행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데요.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과 관련된 이 투표를 강행하더라도 우리는 영국의 중심을 잡고 기준금리 인상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과 무관하게 이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압박성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을 하더라도 파운드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묘한 기류, 영국의 추가적인 정치 상황도 우리의 관심거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슈와 또 외신 소식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영향이 있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LED 시장의 구조적 성장 기대감 속에 LED 업종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갤럭시 S5 기대감 속에 2분기 매출 성장 기대가 되면서 FPCB 부품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주말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는 가운데, 네. LED 업종군들, 관련 종목군들 좀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저께 이제 서울시가 이제 LED 가로등으로 좀 교체를 하겠다. 점진적인 교체 얘기가 나왔죠.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또 이제 LED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시장 성장성이 확대가 된다는 거는 익히 다 아실 것이고, 지금 전망이 되는 게 2020년까지 연평균 18% 이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보다 좀 더 크게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면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LED 조명주의 후발주자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LED 조명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한솔테크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수혜를 입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LED 관련된 부품 업체들 혹은 뭐 같은 관련된 조명 업체들은 점진적 상승세 당분간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먼저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좀 더 홀딩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FPCB 부품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네, FPCB 업체들이 오랜만에 조금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2분기 때도 매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는 거죠. 1분기 때도 의외로 매출이 좋았는데 이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2분기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정도 되면은 갤럭시 S5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경쟁 업체들의 신제품, 또 아이폰에 대한 초기 모델, 초도 모델 발매를 위해서 관련된 부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에도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추세를 전환시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호지가 나왔을 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먼저 굵직한 주요 경제 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2월 소비자 신용지수 발표가 앞두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4월 8일 화요일에는 일본 2월 경상수지, 무역수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날 이제 미국 BOJ 금융정치회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OJ가 어떤 정책을 피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4월 9일 같은 경우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지수, 그리고 미국 2월 도매재고, 미국 3월 FOMC 의사로 공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월 FOMC 의사로 공개가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좀 보시고요. 4월 10일 상당히 중요한데요. 4월 10일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 옵션 만기라고,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은 총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좀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3월 무역수지, 3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3월 신규 위안화 대출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월 신규 위안화 대출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적진 않았습니다만 M3 통화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지 여부도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또 이날 미국 같은 경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3월 수입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좀 보시고요. 4월 11일에는 중국 3월 PPI,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월간 재정수지, 그리고 3월 PPI 지수, 그리고 미국의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조금 임팩트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BOJ 금융정치 회의가 내일 있을 것인데 요걸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체크를 하면서 주 후반에 좀 시장 움직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 급락을 필두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조정세를 피해갈 수 없을지 한번 한 주간의 오늘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코스피는 먼저 선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이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정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코스닥의 조정이 의외로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한 500, 한 50포인트 중반 정도가 지켜진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의외로 시장이 좀 선방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수급이 여전히 꾸준하게 선물, 현물 모두 양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만약에 매도로 전환된다라면은 현물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좀 끊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수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미 연준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제레미 스테인 이사가 4년 남은 임기를 앞당겨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레미 스테인 이사의 퇴임, 앞으로 연준 비둘기파가 득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파와 비둘기파로 구분한다면 매파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겠죠. 지금 연준 이사 중에 공석이 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채워지면 온건파로 채워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둘기파가 득세를 할 거다. 그럼 비둘기파는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연장되거나 뭔가 시장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제서야 교체가 되냐는 거죠. 작년 겨울에 좀 교체돼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작년 겨울에 매파들이 움직여가지고 벌써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되고 금리 인상 시점이 가이드라인이 뭐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금리 인상 시점이 뭐 내년 6월이 되는 등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정말 비둘기파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들이 뭘 하겠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둘기파로 채워진다 한들 이거를 저는 100% 믿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일단 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플랜이 짜졌다면 그대로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아무리 득세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을 되돌리기는 거의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테이퍼링인데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올해 1월이라든가 2월 정도에 바꾸는 거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네트 옐런이 새로운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비둘기가 득세한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정책을 바꾸는 건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둘기파가 연준을 장악하더라도 지금의 진행되는 어떤 플랜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만 약간 느슨하게 될 확률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각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10월에 끝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을 약간 늦춰서 내년도 뭐 초중반까지 끌고 가거나 그러므로 해서 금리 인상 시점을 뭐 연말이나 그 이후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은 될 수 있겠지만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연준은 항상 그래왔고 또 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키우거나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내에서 뭐 매파나 비둘기파가 뭐 교체되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연준은 현재 결정된 정책들을 결정하고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것이라는 입장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세계 경제가 2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예전에 2분기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내외적으로 2분기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부 2분기에 모든 걸 다 맞추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뭐 중국도 2분기에 지준 인하해서 어떤 경기 완화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골드만삭스도 2분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한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익혀내서 경기가 다시 반등 수준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일본도 2분기에는 소비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보다가 한 두 달 안에는 새로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2분기에는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특히 이번 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열 씨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진행하기 때문에 그가 스탠스 변화를 줄 건지, 또 지금 그 ECB에도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조 유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분기가 아주 주요 타켓으로 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우려감이 하나 있는 건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성장주들이 그만큼의 실적을 따라가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약간 주가를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또 지금 미국이 어닝 시즌이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2분기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경제 2분기 반등을 하면서 일본 장에만큼은 그렇게 좋게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함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정말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다면 결국은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완벽하게 잡아준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는 2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2분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여타 나라들은 좀 더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3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시행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 후 영향을 확인한 다음에 하반기쯤 시행이 될까요? 일단은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일본 정책적으로 보면 60-70%가 할 확률이 높고 상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어서 자꾸 안 하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는 두 달 안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결과치가 좋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에 빠질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를 계획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일대 교수는 하마다 고이치라는 교수가 한 겁니다.
그 사람도 역시 그 소비세가 경기 둔화를 가져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냐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은 상당히 시간을 끌어가면서 경기 부양을 늦출 확률이 있고요. 저라면은 차라리 한두 달 안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느슨해져가지고 만약에 그 충격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일본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에너지를 자꾸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경선 수지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소비세 인상에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야 한다면 2,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더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양적 추가적 양적 완화 한다 해서 소비세 인상을 막아줄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양적 완화 한다 해서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소비를 진작은, 소비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거든요. 양적 완화 한다 해서 소비를 국민이 더 늘릴 거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다만 둔화되는 경기, 소비세 인상으로 해서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둔화되는 것을 양적 완화로 막겠다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국민이 소비를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가 양적 완화가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 둔화되는 어느 정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100% 막아줄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결국 일본은 사실은 저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그게 불안해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상당히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BOJ 상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 경제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1조 유로의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물가 상승률이 0.2에서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던데요. 1조 유로 얘기 나왔죠.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의미가 깊냐면, 유로존이 이때까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언제 1조 유로라는 수치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드디어 ECB가 경기 부양을 하는구나. 문제는 이 1조 유로라는 것이 시장에 던졌죠, 일단. 그럼 던졌으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1조 유로를 해볼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던진 거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족해 그러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만족도를 보이면 1조 유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뭐냐면 경기 부양 결정이 났습니다. 드디어. 단 그 규모를 가늠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ECB가 뭔가를 할 상으로 왔다라는 기본적인 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1조 유로 검토에 대한 시장의 보도입니다. 왜? 그 뉴스가 없이는, 수치가 없이는 저거를 추측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ECB 내부에서 저 뉴스는 나왔고, 저 뉴스는 시장에 돌을 던져서 그 파장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이 다음 달에 될 때, 그 다음 달에 될 때 그건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거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반영. 결국 OMT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저 뉴스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 확인하면서 또 ECB의 추가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를 급락으로 필두로 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한번 흐름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장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방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량 후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전량 후강에서 강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권에서 끝날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수급에 상당히 안정판이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이번 주는 옵션 만기라는 거. 하락할 때는 그나마 이게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포지션에서 급격하게 움직이를 원치 않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죠. 물론 과거에 만기나 주에 엄청나게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그것이 항상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나라가 저는 견조하게 버틸 거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신임 총재의 새로운 통화 전망을 들을 수 있는 시점이 이번 주가 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라도 기대치가 살아있어서 주가를 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작년과 올해 판이하게 다른 시점으로 가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을 살리냐 죽이냐 결정할 거죠. 그걸 아마 이주열 하는 총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장 신뢰를 한국은행이 잃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성명서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여기에 포인트가 잡힐 것이다.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뭐 오늘은 장 초반에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견고하게 버텨내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안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하게 버틸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7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